방금 소개받은 한국사회복지협의 장영신입니다. 저희 돌아갈까요? 여기 모이신 분들이 한국사회복지협회와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발제를 하면 복지관계에 관련돼서 발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 한국사회복지협회에 소개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모이신 분들은 복지계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이 복지사회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1분 정도 한국사회복지협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사회복지협회는 사회복지법 제33조에 기반으로 해서 설립된 중앙의 한국사회복지협회이고요. 시도에 시도 사회복지협회가 있고요. 시군구에는 시군구 사회복지협회가 지금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가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게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거 발제를 부탁받았을 때 주제가 복지사회의 미래였습니다. 제가 그걸 받고 깜짝 놀라서 이 복지사회를 어떻게 발제를 할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복지하는 저로서 이거를 감당해내기엔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4차 산업혁명과 복지사의 미래로 제목을 바꿔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 고민거리를 여러분과 함께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고민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는 이민하 교수님이 책도 발표하셨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저희가 4차 산업에 대해서 거론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17년, 그러니까 작년 좀 4차 산업에 대해서 책을 보면서 이민하 교수님 거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인가 2차에서 대량 생산이 되고 사회가 정말 많이 바뀌었고, 그거에 선두에 있던 국가들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포착했다고 할 수 있죠. 이 산업혁명으로 해서 1인당 실질 소비 증가는 물론이고 생활은 우리가 상상 이외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국가들은 정말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했고, 또 거기는 최대 강국으로 부상하는 이런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핵심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키워드는 우리가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4차 혁명 딱 치면 키워드를 여러 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창의성과 융합입니다. 지금 현재의 사회복지가 복지로만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의 사회를 대체하기는 너무 버겁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경제라든가 경영, 기술과 융합이 없이는 사회복지는 지금에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렇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창의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다 보면 옛날부터 우리한테 주어진 천사 얘기만 해야 되고요. 내 천사가 정말 천사로서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저는 복지를 하는 상대에게도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창의성 있고 융합하는 그런 키워드를 했고요. 협력과 공감입니다. 세계적으로 공감복지, 공감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해요. 4차 산업이 저는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공감이란 게 없으면 우리는 기계에 지배되고 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차 산업이 진행되면서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 하는 사람도 있고,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일자리가 될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못할 거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들 일어나고 있지만, 저는 사회복지사만큼은 좀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따뜻한 공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 키워드를 4개를 잡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같이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이렇게 양극화에 심화, 대량 실업, 인간의 효용 가치 하락, 기계의 인간 지배라는 거에
거의 다 저는 동의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설문조사에 신문에 났던 그런 기사인데 제가 여기서 가장 많이 마음에 든 게 아니라 제 생각과 같다 했던 게 양극화 심화였어요.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인간은 편해지지만 우리 그 안에서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데 이 복지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과거의 영화인데 이거를 보면서 이 당시에는 너무 센세이션했어요. 정말 이렇게 될까? 근데 점점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웃고 가시라고 했는데 이민아 교수님 외엔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사회혁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됐나, 저는 이 산업혁명 과정에서는 기술혁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기술혁신과 발맞춰서 사회혁신도 있었지만 그게 사회혁신이었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사회혁신이 전 복지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기술혁신이 1차 산업혁명에는 뭐 스팀 엔진 또 뭐 이렇게 쭉 다 왔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그렇지만 사회혁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1차 혁명 때 그 빈곤조사가 있었고요. COS 또 인보관 운동이 있었죠. 2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노조라는 너무 그런 게 있었고 3차 산업혁명 때 여러분이 다 아는 기드슨의 제3의 길 이런 게 있었고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생각되어지는 게 사회성과 연계 채권이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고 제가 민간 기관에 있어서 모르지만 저는 4차 산업혁명에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공동체라는 거 우리가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의 지역복지 공동체가 전 하나의 자원이고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그런 자원 그런 걸로 충분히 이런 게 사회에서 하나의 몫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사회혁신에 제가 지역복지 공동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드렸던 거 다시 한번 하는 거는 우리 사회복지는 이렇게 기술혁신이 되면 될수록 사회 문제, 특히 요새는 우리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단위가 사실은 시군구였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우리가 읍면동 복지허브에서 읍면동 단위로 바뀌고 앞으로 뒤에서 커뮤니티 케어에 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단위가 읍면동으로 바뀌어갑니다. 이렇게 지역 문제에 대처하는 해결사는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진화를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한다는 거는 좀 무의미할 것 같아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라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좀 이런 키워드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춤 복지죠.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살률이라든가 고독사를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일상생활의 전반에 맞춘 좀 맞춤 복지가 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유연복지. 벌써 온라인 복지관들이 생겼어요. 꼭 건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복지를 제공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사회복지관이 있을 수 있고요. 스마트 복지. 우리 스마트 복지는 다음 시간에 이민아 교수님이 하는 그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산복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가 공공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사회 서비스가 확대되고 이런 쪽으로 가는 생산 복지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 복지와 같이 투명 복지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서비스 중복이라든지 누락이라든지 부정수급, 우리가 공공부조에서 나오는 수급자들에 대한 부정수급 또 아니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부정수급 같은 게 이루어지는 것듯이 좀 클리어해지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혁신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사회혁신 복지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이 아무리 발달되고 발전된다고 해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이런 따뜻한 마음을 사랑과 정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복지.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이렇게 7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한국의 복지 현황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령화는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2018년도에 14%가 지금 됐습니다. 근데 한국의 고령화는 스피드에 있습니다. 너무 빠른 압축된 그 스피드의 고령화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너무도 많이 봐서 좀 식상하시죠. 지금 인구 구조라든가 노년 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OECD 노인 자살률, 노인을 비롯해서 우리가 1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적 빈곤 때문에 힘들어했던 게 아니라 지금 절대적 빈곤 때문에도 자살률이 1위고 다른 연령대별에도 굉장히 높은 자살률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굉장히 많이 고령화가 추진돼서 초고령 사회거든요. 20%가 넘고 시정촌으로 가면 50%가 넘는데도 우리보다는 자살률이 이렇게 높지 않은 거. 이거는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거노인의 증가 추이가 굉장히 높게 돼요. 어떻게든 독거노인뿐만이 아니라 단독 가구가 늘어나는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현황.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면 좀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면서 제가 공동체 생활 이런 걸 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할까 고민 중에서 복지부에서 내놓은 게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그래서 2017년 3월에 복지부 정책과 내에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이 설립이 돼서 그 운영이 지금 되고 있고 지금 그거에 관한 발표를 한 2번 정도 했고요. 8월 말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서 9월에 발표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이 발표된 걸로 25개 읍면동에서 시범 사업을 할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려고 하고 이건 복지부가 발표한 돌봄 중심의 통합 연결 전달 체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칭 지역사회 통합 지원 센터를 읍면동에 두고 읍면동에 2명의 아마 케어 매니지먼트 그 케어 매니저를 도입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 창구 역할을 하는 그런 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이거는 제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연구자로서의 고민은 복지부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동, 노인, 장애인을 총망라해서 돌봄 서비스를 지역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장애인은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정말로 가족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건가? 가족의 돌봄의 그 부담이 더 증가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쪽으로 많은 고민이 있은 후에 이런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현재 우리 한국의 현황이었고요. 앞으로 그렇다면 복지사의 미래에 대한 사회혁신 과제를 뭐로 가져갈 건가? 그래서 제가 2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기술과 복지의 융합이고 2번째가 지역복지 공동체입니다. 기술과 복지의 융합척은 공공 차원에서 좀 이루어지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환경이 지금 양극화 심화라든가 저출산 또 고령화가 있고 또 사회 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다변하게 급변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보장에서 사회 서비스로의 전환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복지 공급자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보호 도입을 계기로 모든 복지들이 시장 원리에 지금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 공급자가 예전에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해졌고 지금 또 키워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입니다. 그랬을 때 과학기술과 ICT 환경 변화도 그거에 발맞춰서 지금 많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특히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ICT 기술이 저는 활용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오사카에서 있었던 베리어 프리 그 박람회를 지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개업보험 안에서 복지 연구가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안에 복지 용구가 600여 가지가 지금 인정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11,000개예요. 그리고 그 안에 대기업들이 파라소닉이라든가 또 자동차 회사들이 다 들어와서 굉장히 고령 친화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갔을 때 제가 봤던 게 요 밑에 있는 8호라는 저 인형이에요. 인형인데 저 앞에 계신 분은 치매 환자분이세요. 치매 환자분들이 말을 걸고 눈을 깜빡이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일본의 그 요양시설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왜 점점 이렇게 IT나 이런 쪽에 더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호 시장, 우리로 말하면 돌봄 시장이죠. 돌봄 시장에서 그 전문 인력들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아시아 계통에서 계속 그 인력들을 오게끔 하는 정책들을 제가 2000년대 있을 때부터 그 정책을 썼는데 계속 실패를 합니다. 이 돌봄이라는 거는 문화가 맞지 않으면 그거를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로봇으로 다 대처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 로봇이 개호보험이라든가 의료보험 안에서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이 침대는 뭐냐면요, 우리가 뇌졸중 환자들을 이동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또 몸무게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 그래서 반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침대가. 그래서 반에 나눠져 있어서 이쪽에서 버튼 2번만 누르면 이렇게 휠체어로 바뀌는 그런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로봇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이런 로봇을 생각하는데 IT나 뭐 이런 게 접목돼서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계를 다 로봇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복지사회 미래에서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이게 다 개발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판이 안 돼 있을 뿐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들이 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뭐 로봇이라든지 주거 라이프, 뭐 문화에서 보통 이거 보시면 다 알겠지만 저것만 쓰고 있으면 세계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스키 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외국에서 제가 그런 유튜브에서 봤는데 덴마크나 뭐 스위스 이런 데서는 80, 90이 넘어서 분들이 일상생활에 제한은 있지만 욕구가 제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성생활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스키라든가 이런 게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는 굉장히 활성화됐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활성화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독사라든가 또 자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2013년에 연구로서 됐던 거예요. 복지부 용역으로.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정형, 그냥 온라인상에서 하는 그런 빅데이터를 모았고 정형화된 국가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을 했고, 이거를 해서 그 체계를 개발해서 온라인으로 데이터 키퍼라든가 실시간 감시 또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고독사라든가 독거 노인에 대한 것도 예방 서비스로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30분까지인가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못 맞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지금 현존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려면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예산의 문제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공공에서 앞에 거는 하는 얘기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건 지역복지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송파 세모녀 사건도 있고 증평모녀 사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공동체 생활에서 있었다면 좀 더 예방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고요. 그리고 지역복지 공동체의 가치는 연구를 통해서 이게 나왔던 거예요. 그 자체가 저는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3조 원의 그런 것들의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이 뒤에 있는데 못해서 좀
그래서 지역복지 공동체에 대해서 성미산 마을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사우스 서클은 뭐냐면 영국에서 지금 공공체계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 만족스럽지 못해서 민간 차원에서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아주 사소한 일들을 필요한 것을 앱으로 올립니다. 그럼 주위에 있던 봉사자들이 가서 해주고 그러면서 조금의 사례를 주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하나의 일자리를 형성하는 선순환 구조예요.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하는 역할과 민간에서 하는 역할 또 자체제에서 하는 역할이 하나의 지역에서 일어났을 때 민간 협치가 일어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풍요롭게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복지정책 과제는 그런 책으로 좀 대신하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자체가 산업혁명 시대의 진전함에서 해결사 역할로서 공공은 공공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잘 하면서 지역복지가 좀 증진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